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일해서 번 돈을 부모님 세대처럼 은행에 착착 모아둡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숫자는 분명 늘어있는데 이상하게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어요. 6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느낌? 해외여행 가면 환율 때문에 더 팍팍하고 물가는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올라가 있죠? 아니, 난 열심히 모았을 뿐인데 왜 나만 가난해지는 기분이지? 이게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부모님 세대처럼 저축만 해서 버티기 힘든지, 그리고 앞으로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에 어떤 자산들을 섞어서 내 노후와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산을 원화 예금에만 두지 말고 주식, 부동산, 금, 달러와 같은 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을 섞어서 자산 분배를 해야 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5%나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나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제자리거나 오히려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해도 달러 기준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내 자산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계 기준으로는 그대로거나 뒤처진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집니다. 2022년 미국 물가 상승률은 9%까지 치솟았고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통화량이 미국보다 7번의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이 말은 결국 원화만 예금만 들고 있으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나만 가난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간단히 원리를 짚어볼게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더 찍을 수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서 빚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돈을 찍어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 때부터 반복된 패턴입니다. 은하에 불순물을 섞어서 돈을 잔뜩 찍어냈던 것처럼 지금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면서 물가가 잘 안 내려간다. 지난 40년 동안은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에 공장을 지으면서 인건비와 원자재를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도 물가가 잘 안 올라갔던 시대예요. 하지만 이제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원자재도 우리 편, 너희 편으로 갈라지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찍는 만큼 물가가 바로 반응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는 서서히 깎여 나가고 우리가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 피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화예금은 최소 생활비로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남겨두기. 두 번째, S&P 500 같은 인덱스, 채권, ETF 같은 거.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여기서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10% 정도,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칸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의 특징은 희소성이에요. 금과 비슷하게 더 많이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각국이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 달러 가치가 동시에 흔들릴 때,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6년 전 100만 원으로 금 20g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똑같은 100만 원으로 5g밖에 못 사는 상황이죠. 이건 우리 눈에는 100만 원 그대로인데 금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토막 난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크게 늘어났고 한때 비트코인 한 개가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구간까지 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때 원화만 들고 있었던 사람과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었던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메인 자산으로 전체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규제, 기술, 채굴 구조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해법은 단순합니다. 절대 100%로 가져가지 않는다. 전체 자산의 10% 안에서, 이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가져가기. 시간을 나눠서 장기적으로 모은다. 가격이 출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사느냐 마느냐 이전에 원화 예금 100% 구조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입니다. IMF가 왔던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을 떠올려 보면 그 혼란 속에서 기업 순위가 바뀌고 자산 판도가 갈아엎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원화 가치 급락,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금리 변화, 자산 시장의 급등락,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그냥 저축만 하던 사람과 포트폴리오를 진짜로 점검하고 바꿔본 사람의 결과는 몇 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예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내 자산을 여러 칸으로 나눠 놓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